오케이. 그러면 또 다섯 번째 시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40분간 진행되고 20분의 빅 브레이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도 학습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았고, 그 과정에서 KNN의 좋은 설정들이 무엇인지, 왜 그렇게 동작하는지도 알아봤고요. 이제 기계학습에서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그게 붓꽃이 됐든 종양이 됐든 결국은 그냥 지도학습 알고리즘들은 몇 개 정해져 있고, 그냥 정해진 알고리즘으로 여러 데이터를 상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 지도학습 알고리즘과 대비되는 것이 규칙 기반이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직접 if else 문을 작성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붓꽃에 대해서 작업이 된 것이 종양에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죠? 그런데 그걸 대비해서 보시면 이 KNN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그냥 딱 하나 있는데, 이게 붓꽃에 대해서도 종양에 대해서도 90%를 훌쩍 뛰어넘는 그런 성능을 이제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기서 여러 분야에 모인 선생님들께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반대는 어려워요. 반대는 이제 그 각 분야의 이제 전문가 분들이 저한테 그 전문 분야에 대해서 알려주시려고 하면, 어우,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반대로 왜 반대 방향은 되냐면, 이런 알고리즘들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반대 방향이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야에 계시든지 간에 그표 형식인가요, 뭐 영상 데이터인가요, 텍스트 데이터인가요, 이런 어떤 유형만 알면, 그렇다면은 그 분야와 제가 그 분야를 잘 몰라도 이러이러한 알고리즘들을 아마 고려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시는 거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AI라고 하는 것의 이제 궁극의 지향성은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전문성이 없어도 그 높은 성능을 이제 발휘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지향점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결정 트리는 규칙 기반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다만 규칙 기반은 휴먼, 사람이 이제 해야 되는 거고, 결정 트리는 소위 말해서 이제 머신이 if else문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머신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인 기계니까 알고리즘이죠. 그러면 이제 아이리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됐는데, 이렇게 한 겁니다. 지금 이 정보를 같이 한번 이제 보시면, 요 첫 번째 이게 if문입니다. if 꽃잎의 길이가 2.45보다 작으면 으로 첫 번째 루트가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그죠? 일단은 요 샘플의 개수는 현재 이제 if문의 대상이 되는 샘플의 개수가 112개인데, 요게 이제 훈련 데이터의 개수입니다. 우리가 이제 75%로 이제 했죠. 그래서 이제 150의 75%가 약 112입니다. 그리고 요 values를 보시면, 이 values는 지금 37, 38, 37인데 이게 0번, 1번, 2번의 도수입니다. 균일하게 되어 있는데 얘가 하나 많아요. 그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요 시점에서 예측을 하라고 해버리면, 그러면은 0번, 1번, 2번 중에서 1번의 레이블인 벌시 컬러로 예측을 하는 겁니다. 이런 정보가 나오는 거는 요 클래스 네임즈에 타겟 네임즈를 0번, 1번, 2번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제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왜 나눴을까요, 여기서?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 그림을 양쪽으로 좀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로를 좀 넉넉하게 주고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왼쪽에다가 이렇게 이제 그림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아이리스의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프의 크기를 좀 키우다 보니까는 점이 좀 잘 안 보이니까는 그냥 이제 우리가 점을 임의적으로 크기를 좀 키워주겠습니다. 한 80은 돼야 되겠네요. 100. 그죠? 근데 이걸 왜 한다고? 얘가 이제 if 했으면은 왜 하필이면 그렇게 그 작성을 했는가 이해를 이제 해보기 위해서요. 그러면 이제 보시면 이제 그 꽃잎의 길이 2.45니까 이 꽃잎의 길이가 이제 어떤 건지 이제 보면 여기 이제 그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쪽이 지금 꽃잎의 길이네요. 그러면 꽃잎의 길이 2.45에서 이제 나눈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러면 2.45가 이렇게 나눠지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horizontal lines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리고요. 이제 y 값을 2.45로 하고요. 최소값과 이제 최대값은 우리가 이제 임의적으로 좀 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한 4부터 8 정도까지 그리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한번 이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 수평입니다. 수평선이니까 수평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의미냐면 이제 이 차원에서 여기가 이제 x축이고 그리고 이제 그 수직 방향을 이제 y축이라고 했을 때 수평선은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서 이제 y의 얼마 값을 지정을 해 줘야 되는가가 이제 중요하고 그리고 이 수평선의 범위를 결정을 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x의 이제 최소값, 수평선의 이제 시작 지점하고 x의 이제 최대값을 지정을 해줘야지 궁극적으로 이 선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릴 건지가 이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의외로 코드가 어려운 부분은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하는 부분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탐색하는 코드가 어렵습니다. 탐색하는 코드들은 그 형식이 임의적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어떤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7시간 동안 집중하기 쉽지 않죠. 쉽지 않은데 특히나 새로 보시는 내용이면 그래서 다시 보기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를 제공하니까 원하시는 부분들 뭐 지금 뭐 필기도 되고 뭐 어떤 경우에 이제 슬라이드 애니메이션도 있고 뭐 거기에 녹음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인데 그 다 종합적으로 이제 다시 보기를 하실 수 있도록 녹화가 이제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필기하시고 이런 것들은 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코드를 이제 복사하신 다음에 그 제가 혹시 이제 챗GPT를 좀 활용 안 해보셨으면 이제 한번 이제 같이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일단 이런 코드를 처음에는 그냥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잘 하는지를 한번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지금 제가 복사 붙여넣기를 한 코드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이 코드 자체에서는 제가 이제 임포트 문이 위에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정을 안 했기 때문에 임포트 문이 빠져 있다고 생각해서 여기다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보통 이제 그렇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시면 여기서 각 코드를 개념적으로 나누고 주석을 달아줬어요. 좋죠? 그죠? 좋고요. 그리고 이제 분류 경계를 이제 시각화하는 부분이라고 주석도 잘 달아줬어요. 잘 달아줬고 잘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H라인즈라고 하는 게 좀 새롭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맥락을 제공하신 다음에 PLT H라인즈 추가 상세 해설 뭐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내가 이제 살펴보고 싶다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파고드시면 되는데 물론 가장 전통적인 방식은 뭐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셔서 H라인즈의 문서를 보시고 이거를 분석을 직접 하시면서 설명서 읽으시는 게 전통적인 방식인데 이거에 비해서 얘가 훨씬 더 친절하고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새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살펴보시는 게 좋고 저도 그 이 사실 저는 이제 파이썬을 2006년부터 썼거든요. 2005년, 2006년부터 썼으니까는 거의 이제 좀 있으면 20년 되잖아요. 그죠? 좀 있으면 20년이 다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저한테는 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그건 이제 20년의 이제 세월이 있어서 그런 건데 의외로 저희가 모르는 것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맨날 쓰는 것만 쓰지 그런 기능이 있었구만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발견할 때 저 챗GPT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부터 그렇게 써왔는데 이 소프트웨어들이 계속 이제 버전업이 되면서 새로운 API도 생기고 또 이제 제가 이때까지 써오던 것보다 조금 더 나은 방법론도 이제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다시 분석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이거를 왜 거기서 나눴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그려본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그려보고 나면 우리가 예전에 직접 if else 문을 작성했던 것과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아래쪽은 그냥 다 영번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if else문을 만들었을 때는 이제 아마 2.5 정도로 이제 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그 결과
예, 아니오로 다음번에 나뉜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서 나누고 나면 이 2.45보다 작거나 같은 것들이 이 왼쪽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세토사들이 37건이 남게 됩니다. 나머지는 0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됐나요? 분류가 잘 됐죠. 세토사를 분류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이게 목표입니다. if 했으면의 목표. 근데 그거를 우리가 했나요? 아니면 알고리즘이 했나요? 알고리즘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을 한 거죠. 그래서 자동 if 했으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좋죠. 근데 일이 끝났나요? 아니죠. 여기 아니오를 가시면 이 1번하고 2번은 여전히 두 개가 섞여 있습니다. 대신에 요 세토사는 한 개도 남아있지 않죠? 근데 이거를 나누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요? 또 Y축에서 4.95로 나눴습니다. 그 왜 나눴을까요? 그려보면 알겠죠. 좋은 소식은 이 H라인즈가 같은 X 구간에 대해서 2.45와 4.95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은 변경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이번에 여기에서 그려집니다. 추가적으로. 여기서 왜 나눴을까요? 우리도 이쯤에서 나눴거든요. 우리도 지난번에 if 했으면 할 때 이렇게 나눠갖고 95% 했잖아요. 이렇게 딱 나누면 꼭 끝내면 95%의 성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만 멈췄어도 95%는 하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멈춰죠. 참.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번에 작성했던 if의 수문과 거의 동일합니다. 근데 색깔이 있는데 이 색상이 진한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한 거 세토사는 지금 주황색 계열로 됐는데 얘 완전 진하죠. 근데 얘는 하얗죠. 왜 하얄까요? 이 1번하고 2번하고 거의 대등하게 섞여 있기 때문에 색상이 허연 거예요. 근데 진하면 진할수록 이제 엑기스가 뽑힌 겁니다. 근데 4.95에서 나누니까 4.95보다 작거나 같은 것들은 5개를 제외하고는 다 버시 컬러인 거예요. 그리고 버시 컬러는 지금 자동으로 이제 녹색 계열의 색상에 할당이 된 거고요. 거의 다 됐죠. 거의 다. 근데 버지니카는 어떤가요? 버지니카는 완전 진하죠. 완전 엑기스. 그래서 얘는 완전히 32개로 그 쪼개내버린 겁니다. 야, 근데 이상하다. 왜 그게 완전이지? 여기에 지금 녹색이 하나 섞여 있는데, 여기도 녹색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 훈련 시험 데이터를 나눴기 때문에 지금 요 녹색들이 아마도 훈련 데이터에 포함이 안 된 걸 겁니다. 그거를 살펴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 아이리스 데이터에서 테스트 데이터에다가 꼬표를 좀 쳐볼게요. 그래서 이제 X 테스트에 대해서 얘네들은 컬러는 잘 보이게 이제 블랙으로 하고요. 마커는 이 훈련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꼬표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이제 보시면 뭐 그 본인의 화면에서도 직접 확인이 가능하시겠지만 요 이제 분홍색으로 꼬표가 된 것들은 지금 결정 트리가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꼬표가 안 된 것들이 훈련 데이터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초록 이 경계선의 위쪽에 초록색이 하나랑 두 개 있죠. 근데 이거는 지금 결정 트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데이터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결정 경계가 그려지고 졌을 때 이 4.95라고 하는 두 번째 이제 위쪽의 수평선에서는 이 위쪽에서는 수평선의 위쪽에서는 초록색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완벽한 이제 예측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러면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5개 빼고는 다 맞추는 겁니다. 적어도 훈련 데이터는. 그죠? 근데 결정 트리는 절대로 포기를 안 하는 애입니다. 이 5개를 잡자고 다시 나눕니다. 어디서 나누나 봤더니 또 꽃잎에서 4.75로 나눕니다. 그 왜 나누는지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4.95 다음에 4.75에서도 하나 더 나눕니다.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4.75가 여기서 이렇게 나눠줍니다. 이거를 이제 왜 나눴는가를 우리가 이제 또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4.75에서 왜 나눴냐? 라고 하니까는 요 5개 티끌을 잡으려고요. 그래서 요 4.75를 하니까는 이게 하나 남기고 그죠? 거의 다 했습니다. 하나 남기고 거의 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4.75보다 작거나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얘 하나 볼까요? 여기서 볼까요? 얘네요, 얘. 요거 하나 빼고 지금 나머지가 다 초록색이 되도록 여기서 한번 쪼갠 거거든요. 그죠? 근데 이 4.95랑 4.75 사이는 복잡합니다. 그죠? 초록색까지 뭐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지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죠. 그럼 계속 해볼까요? 그러면 일단 좀 상대적으로 간단한 부분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요 한 개 남았는데 요 한 개 절대 포기 안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나누냐 보니까 이번에는 X축에서 4점 처음으로 한번 나누네요. 4.95에서 나누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려보면 알겠죠. 근데 이번에는 X축으로 이제 해야 되니까는 버티컬 라인즈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4.95이고 그럼 이제 Y축의 이제 최소값을 한 1 정도로 잡고 대략적으로 Y백은 7 정도로 잡아줘야 되겠네요. 이건 이제 대략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추가적으로 버티컬 라인즈가 여기서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게 여기입니다. 이걸 왜 했을까요? 이 4.95보다 작거나 같은 것들이 이쪽 영역인 거예요. 그죠? 근데 참, 이 Ymax 값을 7로 하면 안 되겠네요. 왜냐면 여기가 이제 상한선이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Ymax는 4.75가 상한선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쪼개야죠. 그래서 요 영역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면서 요 동그라미 티끌 하나를 잡자고 한 번 더 쪼갠 거예요. 그래서 헉헉헉 잡았죠. 요 버지닉 하나 잡았습니다. 그리고 벌시 컬러는 이제 순수해졌죠. 그래서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서 얘네들이 이제 리프 노드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고 여기는 끝났고. 근데 할 일이 많은 곳이 어딘가요? 여기 복잡하죠. 그죠? 여기를 이제 해치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 보겠습니다. 몇 개 안 남았으니까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참, 요 Y 민도
2.45에서 끝나야 되겠네요.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이제 돼야 되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몇 개 안 남은 것들을 한번 처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은 이제 다 끝났고, 여기에서는 지금 이제 상황들이 이제 발생하는데, 그 x축에서 6.25에서 나누네요. 그러면 이제 6.25에서 나누는데 그 같은 이제 y 구간이니까 6.25만 하나 추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4.95에 6.25를 추가해서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4.75보다 이제 높은 구간이니까 y min이랑 y max가 달라져야 되겠네요. 6.25에 대해서는 4.75가 y min이고 4.95가 y max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상하셨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쪼개는 겁니다. 그러면 왜 거기서 쪼갰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요 6.25에서 쪼개면 6.25보다 큰 것들은 다 초록색이 되는 겁니다. 그게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가 이제 다 초록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쪼갰고요. 근데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잡티가 하나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 잡티를 잡기 위해서 또 쪼개는 겁니다. 어디서 쪼개나 보니까는 5.95에서 쪼개네요. 그러면은 여전히 이제 그 6점 여전히 이제 y축의 값은 이제 동일한데 5.95에서 쪼개고 4.75, 4.95는 이제 동일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파란색들을 잡았죠. 요거 잡자고 한 번 더 쪼개겠죠. 그죠? 이제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고생하셨네요. 그죠? 그래서 예상하다시피 5.75에서 쪼개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해결을 해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5.75 그래서 4.75인 것들은 이제 동일하고요. 이렇게 해서 결정 트리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따란 따란. 그죠? 결정 트리를 수동으로 다 그려 보신 거죠? 이거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이거 한 번 해보시면 이제 납득이 되시니까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교재랑 맞춰보겠습니다. 교재에서는 108페이지에 일단 가보겠습니다. 108페이지 그림 2-23번과 같은 예시를 제시를 했는데요. 요거는 이제 한 번에 안 나눠질 듯한 그런 분포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제 이런 식이죠. 그 반다리 두 개가 이렇게 이제 겹친 건데 왜 굳이 이런 걸 했냐면 요거는 요렇게 반으로 한 번 나눠서는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조금 복잡한 이제 패턴을 좀 제시를 해본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109페이지를 보시면 결정 트리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과정을 이제 하나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반으로 쪼개는 거죠. 그죠? if문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걸로 해결이 안 되니까 다음에서는 또 이렇게 쪼개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언제까지 할까요? 여기서 용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루트 노드가 순수해질 때까지 합니다.
루트 노드에서부터 출발해서 리프 노드, 이파리 노드들이 순수해질 때까지. 그러면 순수하다는 건 어떤 건가요? 색상이 진한 거예요. 다른 유형이 섞이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상태가 이제 순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다른 것들이 섞이지 않은 리프 노드, 얘네들이 순수한 이파리들입니다. 결정 트리는 기본적으로 모든 이파리 노드가 순수해질 때까지 언제까지나 if else 문을 만들어서 쪼개서 내려갑니다. 아주 좋은 논의 주셨네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 요 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런 점들을 봐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불순도에 대한 측정입니다. 같이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정 트리를 직접 한번 경험해 보셨는데, 결정 트리 확인하면서 또 방금 전에 논의해 주신 내용들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0과 1 두 가지 유형의 출력을 갖는 2차원 데이터셋의 분포를 시각화한 것입니다. 표본의 분포는 선형 모델로는 완전하게 유형을 분리하기 어려운 비선형적 분포입니다. XOR 분포와 유사합니다. 결정 트리는 각 특성들을 여러 단계에 걸쳐 분리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마치 if-else 구문을 작성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결정 트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특성의 특정한 지점에서 분리를 수행했을 때 가능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지점을 찾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정 트리는 한 번에 하나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먼저 x1이 0.5에서 분기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왼쪽과 오른쪽 영역에 0과 1이 아직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분리를 수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 분기에서 왼쪽과 오른쪽 모두에서 x2가 0.5인 지점에서 분리를 수행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각 분기의 왼쪽과 오른쪽들은 각각 0과 1만 남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 도달하면 목표를 달성한 것입니다. 이렇게 분기를 수행한 결과 형성된 것이 해당 문제에 대한 결정 트리입니다. 결정 트리는 최소한 한 번의 분기는 무조건 수행하며 해당 분기가 트리 루트, 즉 출발 노드가 됩니다. 이후 필요한 만큼 또는 제한에 이르기까지 분기를 수행합니다. 분기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결정 트리는 깊이가 생기게 됩니다. 지금의 경우 결과적으로 깊이가 3인 결정 트리가 형성된 예시입니다. 트리 형성이 완료된 다음 마지막 노드는 말 그대로 이파리 노드입니다. 이파리 노드는 또한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분류해서 해당 영역에 단일한 유형만 남게 된 경우 순수 노드가 됩니다. 결정 트리는 기본적으로 모든 이파리 노드가 순수해질 때까지 언제까지나 분기를 진행합니다. 필요에 따라 결정 트리 표현력을 제한하는 경우 이파리 노드가 순수한 상태에 이르지 못하고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파리 노드가 반드시 순수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결정 트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성한 if-else문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형성된 결정 트리는 입력을 처리해 출력을 발생하는 근거입니다. 그래서 선형 모델에서의 매개 변수의 역할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선형 모델에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이 일련의 수치로 구성된 매개 변수이고, 결정 트리는 지금처럼 형성된 트리가 입력에 대한 출력을 발생할 때 사용됩니다. 이 논의는 이제 잘 이해하실 텐데, 우리가 그 다음으로 살펴봐야 되는 것은, 그런데 어떠한 근거로서 if-else문을 왜 만드냐는 거죠. 그 부분이 논의 주신 진이라고 하는 지표와 연관이 있습니다. 결정 트리의 손실 함수는 그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되며
이는 분류 또는 회귀 작업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분류에서 결정 트리는 클래스의 혼합을 최소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주로 두 가지 손실 함수를 사용합니다. 정보 엔트로피는 클래스의 불확실성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며 데이터 집합의 무질서도를 나타냅니다. 높은 엔트로피 값은 많은 불확실성과 혼합을 의미합니다. 진위 불순도는 클래스가 잘 분리되어 있는 정도를 측정하며 진위 불순도가 낮을수록 순도가 높은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두 손실 함수는 서로 교환 가능하며 실제 응용에서는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회귀의 경우 결정 트리는 주로 평균 제곱 오차를 손실 함수로 사용합니다. Mean Squared Error (MSE는) 실제 값과 예측 값 간의 차이를 제곱하여 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계산되며 회귀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이외에도 Half Poisson Deviance와 같은 다른 손실 함수도 회귀 문제에 적용될 수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특정한 데이터 분포 가정이 있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응답 변수가 포화송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할 때 적합할 수 있습니다. 이 해설과 관련해서 한 가지 이제 안내 말씀드리면 그 이제 뭐 한국말 잘 못하나 봐? 포화송 디비안스 뭐 이렇게 이제 읽는 거 보니까 이거는 제가 읽은 게 아니고 제 목소리 이제 보이스 클로닝 서비스를 한번 사용해봤습니다. 요새 인공지능이 되니까 제가 녹음한 게 많아서요. 제 목소리 샘플을 한 20분 정도 제공하니까는 제 텍스트를 입력하면은 제 목소리를 읽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서비스가 있어서 요새 한번 실험적으로 사용해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2분 정도 대본을 읽어서 녹음하고 제가 이제 처리하는데 제가 성우가 아니다 보니까는 실수도 많고 그래서 2분짜리를 녹음하는데 뭐 30분, 1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뭐 다시 읽고 뭐 다시 뭐 재녹음하고 해서 좀 생산성이 좀 떨어져서 그 보이스 클로닝이 이제 혹시 어떤가 해가지고 해봤는데 나쁘지 않았습니다. 90% 95% 정도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읽었나 아니면 이 보이스 클로닝에도 사용된다 헷갈릴 때도 있는데 예, 그 영어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좀 느끼하게 그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이 분류 같은 경우에는 그 분류가 잘 됐다는 거는 서로 섞이지 않았다는 상태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질서도가 높다, 엔트로피가 높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좋지 않은 거고 엔트로피를 이제 낮춰야 되는 거고 또는 좀 더 직관적으로는 이제 불순도를 낮추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현재 얼마나 많이 섞여 있는가를 측정하는 방식이 이제 진위 불순도인데 공식이 이제 다음과 같은데 이 공식을 직접 한번 이제 구현해서 어, 저 진위 값을 획득해보고 그것이 이제 결정 트리의 각 부분하고 대입했을 때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그건 빅브레이크 이후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